그래서 473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득공제라 그래서 물적공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할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빼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1번에 연금이 있는 사람들, 연금보험.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나 뭐 공적연금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개인연금 이런 게 있으면은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요건 그렇게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74페이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 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받을 경우에 이자만큼은 빼주는 제도인데, 솔직히 저희 시험에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된 건 잘 안 내요. 근데 왜 안 내냐면 이거 전문가분들도 너무 자주 바꿔서 자기들도 잘 몰라요. 세무사 중에서도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솔직히 자기네들도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되게 자주 건드리잖아요. 여기는 된다 그랬다가 또 몇 달 후엔 또 안 된다 그랬다가 이게 너무 자주 바뀌니까 부동산 관련된 건 잘 안 내요. 왜냐면 조금만 잘못 내면 모두 정답이 돼버려서.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저희 시험은 다행히도. 그 다음에 거기 특별소득공제에서 보험료 공제에다가 밑줄만 쳐놓으세요.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할 일은 없는데 우리 4대 보험이라고 있죠. 그래서 4대 보험의 대표적인 게 건강, 국민, 그 다음에 고용, 산재인데, 산재보험은 100% 회사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월급에서 돈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요 세 가지는 직원도 내고 누가 또 내줘요? 회사도 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거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액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연말정산 할 때. 근데 이거는 왜 따로 하실 필요가 없냐면 우리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 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 요것도 저희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런 거 관련돼서 너무 법이 자주 바뀌어서. 근데 저희한테는 요게 중요해요. 475페이지 5번에 신용카드, 요건 무조건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신용카드 공제는 옛날에 없어졌었어야 돼요. 근데 못 없애요. 왜 못 없애냐면 일단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소비 패턴 중에 이미 신용카드라는 게 아예 자리 잡았죠. 아마 신용카드 안 쓰게 되면은 난리 날걸요. 왜냐면 신용카드 안 쓰게 되면은 통장에 돈 없으면 못 쓰는 상황이 오잖아요. 일명 현찰로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예전에 없어졌었어야 되는데 못 없애고 계속 이월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신용카드라고 나오면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나이는 X, 소득은 동그라미. 그래서 내일 외울 것 중에 나이 소득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 공부하실 때 나이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 그러면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근데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혹시나 해서 적어드리는 거고, 저희 시험은 배우자 아니면 장애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소득 그러면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월급은 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 150만원. 왜냐면 500만원일 때 70% 빼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배당 나오면 2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 300만원 이하. 그래서 제가 나이 X라고 적어드리면 나이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득 동그라미라고 써드리면 결론은 돈 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금액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일단 거기 475페이지 보시면 본인 되고 배우자 되고 직계존비속 되는데 저기에다 별표 하나 치세요. 형제자매가 쓴 건 안 됩니다. 우리가 카드를 쓸 때 누가 쓴 건 무조건 안 된다고요? 형제자매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명의가 중요합니다. 누구 이름의 카드를 쓰느냐. 그래도 우리 카드 밑에 보면 이름 써 있죠. 영어로.
예, 그게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쓰는 거를 공제를 받고 싶으시면 내 카드 주면 됩니다. 그 대신 내 카드 줬을 때 그 사람이 얼마 쓸지 장담은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 형제자매들한테 본인 카드 잘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잘못하면은 진짜 한도까지 죄다 긁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 그래서 형제자매 명의로 된 거는 무조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소득하고 소득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돼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시겠지만 요즘 자녀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뭐 10대부터 돈 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대학 나온다라고 치면 몇 살 이후에 돈 벌죠? 20살 이후에 돈 벌죠. 그래서 나이는 안 따지는 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를 따져버리면 실제 20대들한테 결론적으로는 일하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20대 초반부터. 그래서 나이는 안 따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신용카드 보시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합쳐서 신용카드라고 합니다. 뭐 제로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금액 제외, 요게 중요해요. 해외 안 돼요. 해외는 유일하게 하나만 돼요. 뭐만 되냐면 해외는 교육비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됩니다. 외국 나가서 아파갖고 병원 가잖아요. 병원비 공제 안 되고요. 외국 나가서 아파갖고 병원 가서 카드 긁잖아요. 카드 안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돈 쓴 거는 누구만 돼요? 교육비만. 이거 왜 되냐면은 기러기 아빠. 네, IMF 터지고 나서 그때 외화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장 유명했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기러기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대한민국에서 돈 벌고 엄마하고 자녀는 외국 나가서 유학 나갔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갑자기 외화가 2배 이상 올라버렸잖아요. 한때. 네, 그리고 그때 막 뭐 한국으로 돌아오냐 연예인들 툭하면 TV에 나와갖고 울고 불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유행이었어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슈화가 되니까 국회에서 그러면 해외 나가서 교육한 거는 빼주자. 네, 라고 해서 유일하게 해외는 교육비만 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 1번에 보시면 사업과 관련된 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는 사업하신 분이 빼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근로소득자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근로소득자들은 내 거에서 빼면 되지만 사업한 사람들은 사업에서 비용으로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리스료 안 되고 교육비인데 거기 보시면 학원비는 공제 대상 보이세요? 네,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 낸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 되고 6번에 그것도 좀 잘 봐두세요. 중고자동차 되는데 중고차 10%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고차를 내가 1000만원 주고 카드로 긁었어. 그러면 10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 중고차 사러 가시면 중고차 파는 사람이 카드로 긁으라 그럴까요? 대출 받으라 그럴까요? 대출 받으라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드로 긁으면 본인의 소득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카드로 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저기 대출 잘 받으면 그게 이자도 오히려 더 싸긴 해요. 그래도 저도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블로그 뒤져봤는데 이걸 어디에서 봤냐면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 초반에 되게 많이 올렸어요. 자기들 블로그에. 그러면서 초반에는 이러이러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꼭 욕을 합니다. 무슨 욕을 하냐면 이거 우리 죽이려고 만든 거라고. 맞아요. 중고차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삥땅 많이 쳤잖아요. 그래도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이제 중고차 쪽에서도 카드를 긁으면 노출이 되니까. 네. 근데 솔직히 실효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 파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유도를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것도 있었어요. 결혼하는 거랑 이사 가는 거랑 장례식도 빼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왜 없냐면 이게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만들면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왔냐면은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친척들 결혼하면 맨날 앉아갖고 돈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비 계산하러 가면 요즘에도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과거엔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 그렇게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거기 이제 돈 받으시는 분이 딜 걸어요. 무슨 딜을 거냐면 부가가치세 없이 현찰로 합시다. 그 대신 영수증은 못 끊어줘요. 라고 이제 딜을 걸어옵니다. 결론은 현금 주면 그거 갖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탈세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했죠. 왜냐면 내 입장에선 일단 지금 당장 10원이라도 덜 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실질적으로 법은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실효성 자체가 좀 떨어져서. 그 다음에 전기요금 이런 거 세금 관련된 거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월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면세점에서도 쓴 거 안 되는데, 거기 밑에 좀 봐주세요. 5번. 그 4번은 안 보셔도 돼요. 공제율은 프로그램에 있어요. 4번은 안 보셔도 되고, 5번 보시면 중복 가능이라고 있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중공제라 그래요. 이중공제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총 세 가지구나. 예, 신용카드랑 의료비. 그러니까 병원 가서 의료비 내실 때 카드를 내세요. 그러면은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의료비 공제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랑 미취학 아동 학원비. 아까 학원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되는 게 아니고 미취학 아동만 돼요. 일반 아동은 안 돼요. 취학 아동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학원비를 내셔도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미취학 아동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신용카드랑 교복구입비. 최근에 또 뉴스에 슬슬 나오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신학기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한 벌 정도는 요즘에는 저기에서 많이 맞춰줍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쪽에서 이제 한 벌은 맞춰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복을 사러 갔더니 교복이 어떻더라? 쓰잘데기 없이 비싸더라. 예, 최근에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비싸긴 해요. 제가 봐도. 예.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덜 비싼 게 옛날에는 교복 광고 어마무시하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교복집 자체가 찾기가 힘들어요. 옛날보다는. 있긴 있어요. 특히 어디 가면 많냐면 저기 이제 학교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 가면 꼭 하나씩은 있긴 있더라고요. 아닌 데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요즘에 교복집 찾는 것도 과거보다는 힘들어요. 근데 많이 망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중공제하는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476페이지 위에 보시면 공제한도라 그래서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300만 원은 카드비 300만 원이 아니고요. 그 앞에 잠깐 보시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40%라고 그 4번에 있죠. 근데 요거는 프로그램 안에 있으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으로 쓰면 40% 빼주고 책사거나 공연 보거나 박물관 가면 30% 빼주고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 하면 30% 빼주고 신용카드만 몇 프로 빼줘요? 15%. 그래서 신용카드는 제일 적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거기 밑줄 좀 쳐주세요. 의료비래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해서 쓰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연봉이 3천이에요. 총급여가 3천이에요.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에 몇 프로요? 25%에서 750만 원은 무조건 넘기셔야 돼요. 749만 원 썼으면 100원도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760만 원 썼잖아요. 그러면 일단 750만 원은 무조건 뺍니다. 그러면 1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실 거면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TV에 나오면 꼭 TV에 나와서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은 이제 예능 프로라 그런 데에서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면 변호사든 세무사든 회계사든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카드를 쓰세요. 신용카드를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신용카드는 15%라 그랬잖아요. 근데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는 몇 프로라고요? 30%.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3천만 원 벌어서 2천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천만 원에서 일단 750은 무조건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25%는 무조건 쓴다라는 전제로 가는 거예요. 법 자체에서. 그러면은 1200 얼마 나오죠? 50만 원 나오죠? 여기에 몇 프로만 된다고요? 15%. 어디 갔어? 그러면 여기에 15% 하시면 187만 5천 원. 요한도가 30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많이 쓰시는 분들은 꼭 이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얘의 좋은 점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 많이 쓰면 마일리지 점수 같은 거 주잖아요.
맞죠? 예, 카드 보너스 점수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얘네들은 거의 없잖아요, 뒤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이걸로 신용카드를 쓰든 여기에서 이걸 쓰든 어차피 여기 300 넘으면 300으로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냥 카드로 많이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쓰실 거면은 일단 무조건 몇 프로는 넘겨야 돼요? 25%는 넘겨야 돼요. 왜냐면 25% 못 넘기면 안 쓰는 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476페이지 보시면 추가 공제라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쓰시면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도 공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그 다음에 신문, 그 다음에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련료 등 되는데 영화 관련료는 아직 안 돼요. 그건 7월 1일 이후부터 됩니다. 올해. 근데 결론은 이런 쪽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화도 옛날보다 덜 보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왜냐면 대부분 바깥에 나가서 봐요? 집에서 넷플릭스로 봐요? 넷플릭스로 보죠? 그 시대 자체가 이제 아마 영화관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과거보다는. 왜냐면 진짜 인기 있는 거 아니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운 좋게 평일날 잘 가시면은 나는 분명히 한 장 사서 들어갔는데 전세를 내고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지금 없어졌는데 연수동 쪽에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극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극장에서 이제 총무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운 좋게 평일날 들어가면 혼자서 다 봐요. 아무도 없이 혼자 들어가요. 조그만 데였었으니까. 그리고 손님 없으면 5분 틀고 끕니다. 그걸 계속 틀어놓을 수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5분인가 10분 동안 딱 틀어놓고 그 사이에 손님 안 들어가면 꺼요. 그리고 거기에서 청소도 했었는데 제일 짜증날 때가 팝콘 좀 먹지 마세요. 안 쓸려요. 융이라. 이 바닥이 융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쓸려요. 나중에 손으로 짚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는 쏟지 마십시오. 뭐 먹다 쏟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이거 청소하는 것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477페이지 개인연금인데 뭐 요건 그냥 그 금액만 넣어주면 프로그램이 해주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478페이지로 오세요. 거기 보시면 밑에 세율 있거든요. 세율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6%부터 45%까지 있어요. 그래서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이건 안 물어봐요. 6, 15, 24, 35, 38, 40, 42, 45. 요건 안 물어봐요. 다행히도. 거기 있죠? 끝에 6, 15, 24, 35, 38, 42, 45.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최고 세율은 45%고요. 거기 보시면 10억 초과라고 되어 있죠. 앞에 보시면 제일 밑에. 네. 그래서 10억보다는 많이 버셔야 45%를 내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할 때 댓글에다가 욕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이 뛰냐 걱정 마세요. 본인 거에는 안 뛰어요. 예. 전 50% 뛰어도 되니까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뛰려면은요 1년에 한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벌어야 돼요. 꼭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게 정상인 건지 비정상인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댓글 쓸 시간도 없어요. 댓글 쓸 시간에 본인한테 플러스 되는 거 하면 돈을 억수로 버는 사람들인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45%에 걸릴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연예인들 탑급 아니면 힘들어요. 아니면 회사에서도 진짜 탑 클래스 분들 아니면 연봉 10억이면 기본적으로 일단 한 달에 얼마 찍어야 돼요? 1억씩은 찍어야 되잖아요.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그래서 왜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기 1,4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뛰죠? 6% 뛰죠. 그러면 1,400만 원일 때 6% 뛰면 84만 원 나와요.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에 얼마 가지고 시작하죠? 84만 원 가지고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400만 원까지는 6%만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5% 있죠. 15%가 적용이 되려면은 1,400만 원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왜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하냐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새로운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그 전 금액까지는 그 전의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400만 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1,4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5%. 근데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요. 저희 시험엔 아니에요. 실무에서 내가 세금 낼 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내가 1,500만 원 찍히잖아요. 이거 연봉 아니고 뺄 거 빼고 해요. 뺄 거 빼고 만약에 1,500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00만 원까지는 몇 프로가 적용되는 거예요? 6%. 그 다음에 100만 원에 대해서만 몇 프로가 적용되는 거예요? 15%가 적용되는 거예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그래서 초과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누진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거는 누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 나라들이 초과 누진세율로 해요. 그래서 1,500이냐 1,400이냐에 따라서 이게 적용되는 세율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15%에 걸리면 15만 원을 내야 되는 거고 똑같은 100만 원이더라도 6%에 걸리면 얼마만 내면 되죠? 6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을 내는 체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율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놈의 세율 좀 그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되게 좋았는데 10, 20, 30, 40 끝. 근데 이거를 계속 바꿔요. 언젠가부터 이런 거 외우기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왜냐면 외워놓으면 한 2, 3년 후에 또 바꿔. 또 바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국가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율 같은 거를 계속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더 조정되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도 저희 시험에선 이거 계산하라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나오면 이론에 내거든요. 저희 시험에서는 컴퓨터가 계산해주지 우리가 계산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479페이지 보시면 세액공제라고 있어요. 아까 신용카드 잠깐 봤었죠. 이건 이제 실기할 때 더 볼 건데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소득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일단 글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거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 아까 그 6%, 15% 요거 얘기했죠. 요거 곱하기 전에 빼면은 소득공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 곱한 다음에 빼면은 무슨 공제가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 그래서 거기 478페이지 위에 보시면 과대표준 곱하기 세율이 세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득에서 필요경비 빼면 요거를 소득금액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요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율을 곱하면 요게 무슨 세액이 되는 거예요? 산출세.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쪽지 시험 보거나 그러진 않는데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는 편하실 거예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득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 완전 똑같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럼 필요경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빼고 그 다음에 그 금액에서 소득공제라는 거 빼서 거기에다 세율을 곱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뺄 거 빼주고 나머지 이제 낼 거 나오면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하는 거고 거기 478페이지 제일 그 위에 보시면 차감 납부할세액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돌려받는 거고요.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그거 명세서 봤을 때 마이너스 나왔네, 그러면 돌려받는 거고 플러스 나왔네, 그러면 더 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계산하는 건데 옛날보다 좋은 거는 옛날엔 다 외웠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해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거 넣을 거냐 말 거냐만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479페이지에서 볼 거는 저기 6번에 자녀세액공제 좀 봐주세요. 무슨 세액공제요? 자녀세액공제.
나머지들은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데 이 자녀세액공제는 좀 봐두셔야 돼요. 자녀세액공제 그 옆에 8세 이상에다가 밑줄 치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7세까지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한 달에 10만 원씩. 그래서 그 지원금을 주는 애들까지는 못 빼주겠대요. 법에서. 왜냐면 지원금도 빼주고 세액공제도 빼주면은 혜택이 두 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싫어하냐면 8세 이상 자녀를 두신 분들이 싫어해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도 인천 서구가 되게 싫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서구에 살았었는데 왜 싫었었냐면 우리 꼬맹이가 태어난 연도에 지원금이 없어졌었어요. 원래 태어나면은 얼마씩 이렇게 지원금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꼬맹이 태어난 그 당해년도에 없어졌다가 4년 후에 부활했어요. 그러면 그 서구에서 4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은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타이밍이에요. 제가 보니까 딴 거 없어요. 그래서 로또도 봐봐요. 저번 주엔가 2등 당첨된 사람들은 7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면서요. 너무 많이 당첨돼서. 근데 최근에는 뭐 60명인가로 줄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2등 되면은 억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1억에서 한 7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 2억 됐을 때 되게 큰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아, 나 2등 됐으니까 한 5천만 원 이상 들어오면 차 바꿔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은행 가서 돈 달라 그랬더니 700만 원 줬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녀세액공제도 작년까지는 6세 이상이었어요. 아니 그 6세 이상이 아니고 7세 이상. 왜냐면 6세까지를 미취학 아동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미취학 아동 중에서도 좀 늦게 가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7세까지는 그냥 무조건 지원금 주고 이제 8세 이상부터는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8세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8세는 만 8세고 나이 계산할 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2015년생이래. 그리고 우리 지금 몇 년도죠? 2023년이죠? 그러면 2015 빼면은 몇 살 되는 거예요? 8살. 나이 계산할 때는 월일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세법에서는 그냥 연도만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월세.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집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집이 있으시면은 안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다행히도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볼 건데 거기 다 밑줄 잘 쳐놓으셨어요. 이거 만드신 분이. 정치자금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시는 정치인들 계시면은요, 정치인들한테 기부하세요. 기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기부하시면 10만 원까지는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뭐 연말정산 할 때 보면 뭐 카드도 하고 보험료도 내고 뭐 이것저것 서류들 내잖아요. 그것 중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정치자금 세액공제예요. 왜냐면 요거는 10만 원 내시면 10만 원 다 돌려주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거기 옆에 보시면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 공제라고 보이세요? 네, 앞에 보시면 10만 원까지 몇 분의 몇이라고요? 110분의 100이에요. 나누기 110 곱하기 100 하면 얼마? 아이고 왜 이래? 왜 영어로 안 바뀌어? 저기요. 어쭈? 영어. 그럼 얼마 나오냐면은 나누기 110 곱하기 100 하면 99,909원 나와요. 요게 소득세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9,091원 나오거든요. 여기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면 둘 다 합치면 얼마 나와요? 10만 원 나와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한테 기부하시면 내가 10만 원까지는 10만 원을 다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법 누가 만들죠? 이분들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들 유리하게 만들어요? 불리하게 만들어요? 유리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이 연말정산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근데 뉴스에는 이 얘기를 대놓고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얘기했다간 또 정치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뉴스에서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맨날 뭐 홍보하는 거는 카드 많이 쓰시라 뭐 해라 이런 건 홍보하는데 정치인들 관련된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잘못 얘기했다가 또 골치 아파지니까. 근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건 정치자금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480페이지 요거 요번에 생긴 건데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네. 근데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기부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도 초반에 열심히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진 않대요. 그래서 뭐 일부 지자체들은 꽤 많이 벌었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거랑 똑같아요. 저기 정치자금 세액공제랑. 근데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는 좀 잘 봐주세요. 자녀세액공제. 예전에는 거기 일단 기본세액공제라고 있는데 과거에는 다자녀세액공제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8세 이상의 자녀만 됩니다. 그래서 7세까지는 10만원씩 준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거기 밑에 써 있어요. 만 7세까지는 국가에서 10만원씩 이제 돈이 나옵니다. 아동수당이라 그래서. 그래서 저도 매달 25일이 되면은 통장에 10만원씩 찍어주세요. 살아가는데 도움은 되는데 10만원이 아주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공을 하나 더 찍어주신다 그러면 조금 더 감사할 텐데 10만원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큰 도움은 안 돼요. 한 달에 10만원 줄 테니까 애 낳을래요? 그러면 나을 것 같아요? 못 나요? 걔한테 10만원이 들어가냐고요? 인형 뽑기 10번만 갔다 오면 10만원인데. 네, 거기 보시면 금액 계산은 우리가 안 하기는 하는데요. 2명까지는 15만원이고 2명 넘으면 30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자녀가 4명이에요. 네, 4명이면은 2명까지는 15만원 곱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만원. 그 다음에 2명 넘는 나머지 2명은 30만원이 돼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만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90만원만큼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2명까지는 인당 15만원이고 2명 넘으면 30만원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몇 명 낳아요? 요즘에는 하나만 낳거나 안 낳습니다. 추세 자체가. 그리고 희한한 게 저도 이제 애가 있으니까 애기들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하나 아니면 셋이에요. 은근 둘 보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둘도 있긴 있는데 은근 둘은 저게 많죠. 쌍둥이. 둘은 쌍둥이가 많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생각보다는 셋도 꽤 있더라고요. 뭐 놀이공원 가보고 막 하잖아요. 동물원 같은 데 가보면 둘도 있긴 한데 둘은 대부분 쌍둥이가 많고 셋 있는 집들도 은근 많더라고요. 근데 은근이지 아주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 애기들을 안 낳아서 저야 이제 애들 있는 데밖에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많이 보는 거지 아마 애기들 없는 데 다니시는 분들은 애기들 보기가 힘들 거예요. 옛날보다는. 그만큼 이제 수는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15만원씩 빼준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계산은 우리가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출산 입양 세액공제라 그래서 출산하거나 입양하시면은 요걸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후에는 70만원. 그래서 넷째도 70, 다섯째도 70씩 빼주는데 요 출산 입양 세액공제는 한 번만 되는 겁니다. 출산했을 연도랑 입양했었을 때 그때 딱 한 번씩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481페이지 6번 6번 보시면 표준세액공제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하니까 서류 갖고 오세요. 그러면 등본 하나만 갖다 주고 전 뺄 게 없어요. 전 아프지도 않고요. 보험도 안 들고요. 낼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예 안 빼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13만원은 빼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류는 열심히 해서 갖다 줬는데 11만원 나왔어. 그럼 그런 분들도 그냥 13만원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산을 해서 13만 원보다 크면 그 금액이 적용이 되지만 13만 원보다 작으면 그냥 13만 원으로 땡 합니다. 신청을 했든 안 했든. 왜냐면 신청 안 한 사람 13만 원 해주는데 내가 신청했는데 10만 원 나왔다 그래서 10만 원만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우리는 이렇게 안 외우고요. 그냥 이렇게 외울 거예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보험료는 동그라미 동그라미고요. 거기 교재에서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표로. 저는 말로 써드릴 거고. 동그라미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의료비는 XX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XO. 저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험료는 20살 넘으면 안 돼요. 무조건.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되고, 의료비는 나이 소득은 상관없어요. 20살이 넘든 돈을 벌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제들은 나이는 많든 적든 상관이 없는데 돈은 벌면 안 돼요. 그래서 돈 벌면 되는 건 의료비 공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공제는 한쪽으로 몰아치기가 가능해요. 돈을 벌든 안 벌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나머지들은 돈을 버냐 안 버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산세무 2급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공제 빼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1월부터 6월까지는 놀다가 7월 달에 입사했어. 그러면 신용카드나 보험료는 7월 걸부터 돼요. 기부금 빼놓고. 그래서 내가 1년 내내 다녔으면 1년 다 공제받지만 내가 일정 부분만 근로를 제공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연말정산할 때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기 가서 홈택스 가서 자료 다운로드 받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 다운로드 받을 때 월을 체크할 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왜 체크 기능이 있냐면은 만약에 내가 1월에서 2월 달까지는 놀았어. 3월 달부터 취업했어. 그러면 1월, 2월은 빼고 데이터를 뽑으셔야 돼요. 왜냐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 거까지만 인정되거든요. 기부금 빼놓고는. 기부는 좋은 일이니까 다 해주지만 나머지 뭐 신용카드나 뭐 의료비나 이런 것들은 내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법만 됩니다. 근데 저희 시험에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전산세무 1급은 나오는데 전산세무 2급은 한 번 냈나? 그 내용까지는 잘 안 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보험료 세액공제라고 있어요. 12% 15%는 안 해오셔도 됩니다. 요거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보험료 나오면 나이 동그라미, 소득 동그라미.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나이 계산해야 되고 돈 버나 안 버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만 가능해요. 그래서 보험 중에 무슨 성 보험이라고 있어요?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저축성 보험이 있고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뭐 상해보험이나 뭐 운전자 보험이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무슨 성이에요? 보장성이에요. 다쳐야 나옵니다. 근데 연금보험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저축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낸 거보다 더 받으면 그건 이제 저축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보험이라는 거는 보장이 목적이지 저축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원래 저축은 어디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쪽에서도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험 드실 때는 항상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뭘 들든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그 보험을 만기 때까지 들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보험이라는 건 가다가 멈추면 안 가느니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를 드느냐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죽겠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험 해약이에요. 그래서 뉴스에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올 상반기에 보험 해약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경기가 좋으면 보험을 가입을 더 하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일단 고정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 만만한 고정비 중에 하나가 보험료예요. 보험 안 들면 안 아프면 돼요. 막말로. 맞잖아요. 안 다치면 되고.
라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새롭게 들어온 건데 주택임차 보장금이라고 있어요. 주택임차 보증금. 그래서 요거는 3억 원까지. 요건 아직까지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명 전세 반항 보증보험이라고 있어요. 요즘 하도 그 뭐냐 빌라왕 그런 게 난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빌라 관련돼서 뭔가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피보험자가 중요해요. 우리 보험 그러면 저도 솔직히 보험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요.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살 넘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거 알아보셔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르면은요, 대부분 계약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계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되어 계신 분 손 잡고 보험회사 가서 본인으로 맞춰 놓으세요. 왜냐면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내 건데, 저도 겪었어요. 내 건데 보험회사에서 전화해갖고 저 이거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다르다고. 다르면 알려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대요.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다 내고 있어 그러신 분들은 그 대부분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들어주신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꼭 손잡고 보험회사 가셔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를 맞춰 놓으십시오. 그래서 계약자가 말 그대로 계약한 사람이고 피보험자가 그 보험 혜택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맞춰 놓는 게 나중에 좋습니다. 이거 안 맞춰 놓으면 나중에 진짜 급할 때 연락해 갖고 알아보려고 그러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한번 싸울 뻔했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뭐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도 어머니 손잡고 그 보험회사 가서 바꿨죠. 그래서 요거는 해놓는 게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483페이지 요거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의료비세액공제. 그래서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도 상관없고 소득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의료비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식품 안 돼요. 건강증진식품. 왜 안 되냐면 미용 목적이면은 의료 목적 아니잖아요. 이거 안 되고 건강증진식품이잖아요. 이것도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지. 우리 의료행위라는 거는 아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아픈 거하고 연관이 없어서 요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은 누구만 된다 그랬죠? 교육비만 돼요. 그래서 외국 병원 가신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력 보정용 안경이랑 요거는 거기 교재에 써 있어요. 시력 보정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는 1인당 50만 원까지 돼요. 인당이에요, 인당.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도 됩니다. 네, 산후조리원 되는데 200만 원 한도예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죠. 저기 전지현 씨가 간 2주에 5,6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감염되셨다고. 서울에 있어요. 5천만 원짜리. 중국 가면은 1억짜리도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옛날 VJ 특공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억이니까 지금은 한 1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없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 15년 전에 봤나? 어쨌든 1억 정도 된다라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 VJ 특공대. 제가 봤을 때 이거 만드신 분은 산후조리원 가격을 몰라요. 200이면은요 저기 인천에서도 제일 후질구레한 게 200입니다. 네. 저희 꼬맹이 9년 전에 태어났을 때 저희는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이 해주시긴 하셨는데 산후조리원 알아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180달러 그랬나? 창문이 있으면 200 넘어요. 이게 무슨 고시원도 아니고 산후조리원도 창문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이 한 2, 30만 원 정도 차이 나고요. 요즘에 웬만하면 200 넘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만드신 분은 결혼을 안 했을 확률이 좀 있어요. 아니면 육아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왜냐면 200만 원이면은 그냥 저기 뭐냐 본인이 쓴 금액도 안 돼요. 막말로.
그래서 좀 요건 좀 별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저 얘기 나오더라고요. 올해 식대가 20만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30으로 올리자라고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정치인분들이 그걸로 이제 생색내는 거죠. 근데 분위기가 잘하면이긴 한데 내년인가 내후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30으로 올려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20으로 올린 지 이제 3개월째거든요. 근데 벌써 30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경기가 확실히 안 좋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기 미국에서 난리 났죠. 실리콘밸리 관련된 은행이 문 닫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경기에도 영향이 오긴 올 것 같아요. 뭐 크게 올지 작게 올지는 그 누구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집 사는 거는 거주용 아니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러다 진짜 최근에 아는 분 좀 부동산 쪽에 좀 밝으신 분 잠깐 만났었는데 그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일본 쫓아갈 분위기라고. 일본이 망했을 때랑 대한민국이랑 현재 요인이 99.9% 똑같대요. 감정평가사거든요. 감정평가사가 저기 집값 얼마다 이거 하러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집을 얼마나 많이 보러 다니겠어요, 1년에.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일부 지역은 오르긴 할 건데 어쨌든 좀 집값은 한 못해도 2, 3년 정도는 반등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고. 근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은 하나 맞더라고요. 집 누가 사줄 거냐고. 없잖아요.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이 10년 후에 만약에 내가 집을 사면 일반적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팔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집 살 사람이 인구가 없잖아요. 누가 사줄 거냐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마인드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거. 그래서 거기 483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그 내용이 읍내. 참고로 의료비는요 3% 초과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실 거면 3% 이상 아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3천만 원이면 아까 의료비는 25%였죠? 요거는 3%예요. 그러면은 얼마 이상은 아프셔야 돼요? 90만 원. 근데 내가 잘 안 아파. 그래서 나는 60만 원어치 아팠어. 그럼 100원도 못 받는 겁니다. 요게 한도가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돈이 나갈 때 그거 이상은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밑줄 쳐져 있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 보정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는 1인당 50까지 되고 임신 관련된 비용 당연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출산율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산 관련 분만 비용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도 돼요. 임플란트도 되고. 시험에 임플란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비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비도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근데 이 건강검진비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그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비 말고 또 개인적으로 병원 가서 따로 돈 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건강검진 못 믿겠대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셔서 금액을 지불하고 하는 경우도 공제됩니다.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돼요. 근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되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왜냐면 그 대한민국 세법에서 고소득자냐 저소득자냐를 나누는 기준이 7천이에요. 그래서 7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외국에서 쓴 거 안 되고 건강증진 안 되고 미용 목적 안 되고 요거는 아마 앞으로 바뀔 것 같은데 간병인은 아직 안 돼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간병인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아직은 국가에서 이걸 의료행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간병인 아직은 안 되는데 나중에 될 수 있을 확률이 좀 커요. 왜냐면 앞으로 이쪽이 좀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거든요. 왜냐면 어르신들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이제 간병인 인구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고임금의 노동은 줄어들 거라고요.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요거는 당연히 줄어들 거라. 그래서 이렇게 좀 몸 쓰는 쪽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임금의 노동자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런 쪽은 프로그램으로 세팅해서 일반적인 것들은 그걸로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 적어 나오더라고요. 저기 뭐였지? 왜 공무원이 빗대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열흘 동안 해야 될 거를 10분 만에 했대요. 네. 요즘 유행인 그 챗 GPT인가?
예, 그걸로 프로그램 짜서 돌리면 공무원이 열흘 동안 해야 될 거를 10분이면 할 수 있대요. 그 댓글에 다들 뭐라고 달았게요. 예, 보기 싫은 공무원 싹 다 줄여버리라고.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기자가 의도가 있었어요. 그걸 딴 거에다 빗대도 됐는데 그냥 공무원에다가 빗대 버렸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 공무원 관련돼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써놨으니 댓글에 엄청 달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30%, 20%, 15%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컴퓨터가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난임시술비는 30%, 뭐 미수가 같은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특정의료비라고 있는데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그래서 본인하고 장애인하고 65세 이상자하고 중증질환자 이런 분들은 이제 특정의료비라고 해서 빼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일반 의료비인데 이거는 프로그램 안에 넣는 공간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걸 넣을 거냐 말 거냐 그거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다음 거 볼게요. 485페이지.